예, 김훈입니다. 이 과제는 작년도 기본 과제로 수행을 했었습니다. 아까 개회식 때 정창무 국토도시학회 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교통에 국한된 게 아니라 교통을 산업, 지역 발전과 연계하는 그런 시도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저도 이 과제의 출발점은 그렇습니다. 철도라는 게 대표적인 사회간접 자본시설입니다. 사회간접 자본시설이라는 그 취지에 맞게 어떤 지역 경제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들도 이제는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사업의 실질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 연구를 했고요. 조금 더 크게 보면 아까 오늘 자리에 참석하신 국토교통부 김현진 철도정책과 서기관께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한 이 사업 관리를 하실 텐데, 기존과 다르게 이렇게 철도가 갖는 좀 다양한 가치들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망 구축을 계획을 하게 되면 기존과 또 다른 어떠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번에 망 구축 계획에 과제를 하게 된다면 여기서 검토됐던 사항들을 좀 적용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예, 발표 순서는 우리나라에 고속철도가 도입돼서 그 고속철도가 교통체계에 미쳤던 큰 영향들, 그리고 고속철도 서비스 수준에 따라서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정립을 하고요. 그리고 이걸 사례 분석을 하고 앞으로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배경은 우리가 고속철도 서비스 공급을 여러 지역에서 원합니다. 그리고 국토부 또한 수혜지역 확대를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타당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관철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고속철도 자체에 대한 사람들이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고속철도 서비스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늘려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가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통행 시간 및 비용, 줄이면 통행 저항이 될 텐데, 이 통행 저항이 감소에 따라서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집적화 효과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특히 장거리 지역 간 통행에서 유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유발 수요에 의해서 유발 수요가 지역 경제 파급을 또 창출할 수 있다라는 이런 측면에서의 분석 방법을 제안하고 또 이걸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그림은 지금까지 고속철도 서비스 공급 수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행 횟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연간 좌석 공급 수도 늘어나고 있고, 고속철도 개통 전후에 서울에서부터 대전, 부산, 광주, 목포까지 가는 시간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되어 있는 이런 효과도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철도 운임은 높이지 않았습니다. 2005년 개통 당시와 비교할 때 1인당 소득의 증가분에 비해서 고속철도 운임 상한선은 2016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운임 측면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는 서비스 개선 시각에서 운임에 대한 나름의 통제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듯 고속철도 서비스 수준이 좋아졌기 때문에 수송 실적이 큰 폭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좌석당 수송 인원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속철도 수송 실적이 큰 폭의 변화를 보였던 케이스가 이제 세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경부고속철도 2단계를 개통했을 때 그 전년도에 비해서 20%가 증가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증가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적었고요. 수서평택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또 그 전년도에 비해서 한 22%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부산까지 가게 되는 고속철도의 표정 속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 요 세 번째 거는 운행 횟수 증가와 그 다음에 그 서울 강남 지역 접근성 개선, 요 두 가지가 모두 다 그 만족되는 서비스 공급이었기 때문에 이런 실적 증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고속철도 수송 실적과 그 사회경제 지표하고의 연관성을 봤는데, 그 천안 아산역, 대전역, 동대구역, 부산역의 그 연도별 그 수송 인원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대구나 부산을 놓고 보면은 여기는 이제 인구가 2013년에서 17년 사이 인구가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감소 추세인데 이 지역의 수요가 2009에서 13년 사이, 그리고 13에서 17년 사이 수요가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9년에서 13년 사이에 부산은 그 경부고속철도 전 구간 개통이 이루어졌고, 13에서 17년 사이에는 수서평택 고속철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또 이 지역의 그 사업체 종사자 수도 같이 증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어쨌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들어가서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또 지역 경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걸 추정해 볼 수 있고, 여기서 이걸 토대로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고속철도 서비스는 사실 그 통행 거리에 따라서 그 총 통행에 기여하는 그 영향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2011년하고 2016년에 지역 간 총 목적 통행량 증가율의 변화를 보면 그 고속철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지역, 특히 200에서 300km 구간에서 그 총 목적 통행량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동일한 통행거리에서 고속철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은 10% 오히려 감소를 했고요. 장거리로 갈수록 고속철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통행량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반면에 고속철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은 통행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통행거리에 따른 통행 저항 수준이 총 목적 통행량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통행 저항 감소를 통해서 유발 수요가 창출되고, 이거를 파악할 수 있다면 향후에 고속철도 투자 평가에 상당히 유의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통행량하고 지역 내 총생산 변화는 사실은 상관관계를 갖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억지스럽게 접근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 산업별 지역 내 총생산의 변화 추세하고, 그 다음에 지역 내 죄송합니다. 산업별 GRDP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간 통행량 간의 상관 수준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 지역 내 총생산하고 지역 간 통행량하고가 상관 수준이 0.65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게 제조업이라든가 운수업, 이런 항목들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영향 분석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이 첫 번째는 이제 직접 경제에 의한 생산성 향상인데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이게 있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없다, 효과가 없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이게 아직은 이제 구체적으로 딱 결정되어 있는 기준들은 아닙니다. 다만 영국에서는 최근 들어서 그 광의의 경제적 효과라는 명칭을 달면서 이것도 투자평가 시에 편익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지침의 권고안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리에 따라서, 통행 시간에 따라서 그 산업 생산성이 이렇게 크게 이제
감소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통행 시간의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면 이만큼의 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거는 신간선 건설 이후에 일본에서 그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진 지역들을 비교해 봤던 이런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통했을 때는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효과가 없다라는 연구도 있는데 그거는 발표 자료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경제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그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영국 교통부에서 제안하는 부분 균형 모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통행 시간하고 통행 비용이 변화가 됐을 때 그 유효 경제 규모를 이제 산출합니다. 유효 경제 규모라는 거는 그 어떤 지역과 그 다른 지역 간의 접근성을 분모해 놓고 그 두 지역의 경제 규모를 분자로 놔가지고 이것들을 합한 규모가 유효 경제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효 경제 규모가 커지면 그 커진 만큼의 생산성이 향상이 된다라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생산성의 변화량을 갖고서 결과적으로 지역 총생산이 얼만큼 변화될까 추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집적화에 따른 생산 탄력성 개수인데 이거는 프랑스나 영국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한번 이제 적용을 해볼까 했는데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그 지역 간 산업 연관표에서 한번 과연 그 우리 뭐 생산 유발이라든가 또는 고용 유발 이런 것들이 그 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제가 한번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모델링을 해봤는데 그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통행 거리가 일정 거리가 되더라도 그 생산 유발 개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 수도권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그 생산 유발 개수가 거리가 멀어지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현재 국내 산업 구조상으로는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높이려면 결국은 수도권하고의 접근성을 높이는 게 사실은 우선입니다. 이게 뭐 혹자들은 빨대 효과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그렇다 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수도권하고의 연계성이 좋아야 비수도권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산출하는 식인데요. 그 나눠드린 그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거의 내용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그 통행 저항 요소로서 그 기종점 간의 그 평균 일반화 비용을 써서 계산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의한 그 생산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가 추정해 봤는데 그 순유효 종사자 규모 여기서 계산된 이 유효 종사자 규모의 약 한 23% 정도가 지역 총생산에 영향을 주더라 이런 식의 분석이 됩니다. 다만 이미 그 우리나라는 지역 간에 있어서 고속철도가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에 고속철도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유효 경제 규모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적어도 기개발된 지역은. 하지만 현재 상대적으로 교통 서비스가 낙후된 지역에 고속철도가 들어가게 되면 이 유효 종사자 규모 비율이 크게 급증할 수 있고 그거에 의해서 생산성 증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도 그 국가철도망 계획 같은데 아마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발 수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현재 교통시설 투자 평가 지침이나 예타 지침에서 유발 수요는 반영치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 통행이라는 그 자체를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원인으로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는 이 유발 수요는 통행은 산업 발전, 지역 활성화를 촉진하는 매개체다라는 관점에서 들어갑니다. 해서 유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라면은 이거는 지역 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의 그 타당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고속철도 개통했을 때 그 유발 수요 비율 외국 사례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호남 고속철도 개통 전후에 서울과 광주의 총 목적 통행량의 변화를 따져봤는데 그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서울 광주 구간의 통행 시간이 한 38% 절감이 됐는데
총 통행량 차원에서는 한 10% 증가하고 목적 통행으로 구분하면 여가 통행이 45% 정도가 늘었습니다. 특히 이 유발 수요는 그 여가 통행에 미치는 영향이 아마 클 겁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업무 통행에도 미칠 영향이 클 것입니다. 그 출장 한 번 갈 것을 통행 시간이 가까워지면 2번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2011년과 16년에 서울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 간 통행량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여러 가지 통행 저항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모형을 만들었고, 통행 저항 감축에 의해서 증가된 통행 발생량, 그 양을 유발 수요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요 모형식은 자료로 대체를 하고요. 업무 통행량의 그 변화율하고 관련이 있는 여기 변수들의 통행 거리별 그 변화를 보면은 통행 거리가 증가할수록 여기 있는 요 사회 경제 지표가 미치는 영향이 점점점 줄어들고요. 반대로 이 통행 저항 변화율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통행 거리가 길어질수록 통행 저항이 그 총 통행 발생량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결국 이걸 통해서 유발 수요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가 되고요. 여가 통행량은 좀 패턴이 보시다시피 좀 이상합니다. 이런 이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 모형 분석에 사용된 자료가 평일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평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300km 이상의 여가를 하는 경우는 평일보다는 사실 주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주말 통행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가 통행에서는 이런 요 300km 이상에서는 좀 영향력이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또 다시 철도시설공단과 함께 하고 있는 과제 내에서 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발 수요를 갖고서 저희들이 해당 지역 방문을 해서 소비 활동을 할 것이고, 그 소비 활동을 통해서 지역 산업 연관표에 의해서 생산 유발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생산 유발 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수서평택 고속철도에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요 값은 아까 모형에 의한 추정치기 때문에 실제 그런지는 사실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수서평택 고속철도를 해봤더니 생산성 증대 효과는 연간 1천억 원 내로 추정됐습니다. 이게 양은 사실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발 수요 규모는 총 목적 기준으로 한 15,00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수서 고속철도 수요가 한 6, 7만이라고 본다면 6, 7만에 한 25% 정도, 6만에 한 25%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럼 아까 외국 사례에 비했을 때 비슷하거나 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본다면 크게 과하게 추정된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유발수요 중에서 업무 목적의 유발수요와 여가 목적 유발수요에 의한 연간 생산 유발 효과가 약 7,600억 정도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생산성 증대 효과에 비해서는 매우 큰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되었던 남부 내륙철도 대상으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생산성 증대 효과는 연간 200억 원 내외로 별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마 수도권으로부터 워낙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다라는 이 특징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유발 수요는 한 8,000명 정도가 나왔고 생산 유발 효과는 연간 3,4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생산 유발 효과는 현재 경제성 분석의 편입으로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이 생산 유발 효과는 반영할 수 없고요. 생산성 증대 효과는 반영할 수 있는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좀 미미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현행 고속열차의 운임 수준을 변화시키거나 운행 횟수를 늘리거나 표정 속도를 높였을 때 각각의 효과들이 되겠습니다. 해봤더니 이제 운임을 인하시켰을 때가 가장 유발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게 시간 가치에 대한 또 새로운 접근이 하나가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해서 하기 때문에 요 운임에 대한 요 부분은 일단 요 효과를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고요. 운임에 대한 효과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과하게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후에 제가 좀 보완할 예정입니다. 영양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은 생산성 증대 효과는 결과적으로 출퇴근 통행이 비중이 많고 또 상대적으로 통행 거리가 짧은 지역에서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 프랑스 파리의 그랑파리 익스프레스 사업을 하면서 요 생산성 증대 효과를 분석해 봤는데 그 생산성 증대에 해당되는 편익 규모가 기존 지침을 적용했을 때 전체 편익의 한 50%까지 나온 걸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성 증대 효과는 대도시권 교통체계 분석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해서 대도시권 철도망 구축에 한번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요 유발수요 기반의 생산 유발 효과는 지역 간 교통체계 분석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역 간 철도망 구축, 특히 현재 상대적으로 철도망이 미흡한 국토의 동서 횡단축 철도망의 그 분석 시에 이거를 반영해서 하게 되면 효과가 좀 더 좋은 효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 성과 활용 방안은 뭐 있는 것처럼 그 투자 사업 타당성 제고에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교통망 계획 수립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지난 2월인가 발표됐던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함에 있어서 그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거에 대한 명확한 계량적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다. 적어도 사업 간의 비교는 가능하다라는 취지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교통시설 투자 평가 지침도 이제 바꿀 생각입니다. 아까 봤듯이 통행거리가 멀어질수록 통행 저항이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거는 또 역으로 말하면 통행거리가 늘어날수록 시간 가치가 높아집니다. 이미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는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들이 다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해서 교통시설 투자 평가 지침도 바꾸고 이걸 토대로 예타 지침도 장기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5분 넘은 것 같아요.